강원 영동 지역에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퇴근 시간이 접어들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기 시작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경준 기자, 지금 이 시각 서울과 수도권의 태풍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녁이 되면서 빗줄기는 아침보다 훨씬 굵어졌고 내리는 비의 양도 많아졌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기 시작했고 하천의 물도 많이 불어났는데요. 서울시는 어젯밤 10시를 기점으로 시내 하천 27군데의 접촉근을 모두 통제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 하천의 물이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습니다. 하천 산책로는 물론 그 주변을 오가는 것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까지 경기도 안성 147mm, 평택 116mm, 서울 7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서울과 수도권에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바람의 경우 내일까지 초속 15m에서 30m에 달하는 매우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전역에는 현재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기상청은 오늘 밤 9시 태풍 카눈이 서울에 가장 근접한 뒤 자정께 경기 북부를 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침수와 산사태 피해에 주의해야 합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불어나 침수 피해, 특히 산사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태풍 카눈은 유독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고 한반도를 관통하는 이동 경로 등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 정보를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도로 상황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박형준입니다. 태풍 카눈이 대구 경북 지역을 관통하면서 많은 양의 비를 뿌렸습니다. 이 때문에 하천의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인근 마을로 범람하거나 급류에 사람이 휩쓸리면서 대구에서는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신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대구시 군위군 효령면 한 마을이 침수됐습니다. 인근 남천과 위천 등 하천 3개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강물이 급격하게 불어나 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했습니다. 강물이 덮친 마을 10가구 가운데 대부분은 사전 대피를 마쳤지만 뒤늦게 대피하려던 67살 남성 A씨가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이후 오후 1시 10분쯤 A씨는 군위군 병천교 아래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군위군에는 하천이 범람하기 시작하던 낮 12시부터 2시간가량 시간당 2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바로 인근 군위군 무성리에는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 홍수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지만 뒤늦은 대피가 화를 부른 겁니다. 대구에서는 한 명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나간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계곡으로 이어지는 도랑에서 넘어진 전동 휠체어만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관통하며 많은 비를 뿌린 태풍 카눈에 9천여 명의 주민들이 사전 대피에 나섰지만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오늘 오전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한 태풍 카눈은 현재 충주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 동부로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태풍 상황과 전망을 이세흠 기상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세흠 기자, 지금 태풍이 중부 내륙을 지나고 있다는데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태풍 카눈은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 중심 풍속 초속 32m의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했습니다. 카눈은 낮 동안 1시간에 35km 안팎의 속도로 북상하면서 영남 내륙을 통과해 오후 6시에는 충주 북동쪽 10km 부근을 지났습니다. 오후 6시 기준 태풍 카눈의 중심기압은 98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24m로 다소 약해졌고요. 낮 동안 최대 38km의 속도로 북상을 이어오던 것과 달리 지금은 시속 20km 정도로 조금 느리게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눈은 밤 9시쯤 서울 동쪽 약 50km 부근 경기 동부를 지나서 자정쯤엔 경기 북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북한 지역으로 빠져나가겠고 평양을 지나서 서한만 부근에서 세력을 잃고 내일 낮쯤에 열대 저압부로 약해질 거로 예측됐습니다. 자, 이번 태풍이 바람도 강했지만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
네, 태풍 카누는 상륙 후에도 강도 중의 세력을 유지하면서 전국에 강한 비바람을 몰아쳤습니다. 부산 가덕도에선 순간적으로 초속 34.9m의 강한 바람이 기록됐고 경남과 전남의 남해안, 동해안 일대에선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기록됐습니다. 특히 강한 동풍이 산맥에 부딪히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 집중 호우가 내렸는데요. 강원 고성에 시간당 90mm가 넘는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고요. 속초에도 시간당 7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어제부터의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강원 속초가 389.1mm, 삼척 궁촌이 387mm, 양산 상북 350mm 등 경남 해안과 동해안에 강한 비가 집중됐습니다. 이 카누는 오늘 밤까지 다소 느리게 지나갈 걸로 예상돼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는 50에서 150mm, 북부 동해안 많은 곳에 250mm 이상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됐고요. 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강한 바람도 계속되겠다면서 해안가에선 너울과 파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조금 전 태풍 대처 상황 보고서를 새로 발표했습니다. 피해 상황도 집계된 게 있습니까? 네, 인명피해도 있었는데요. 오늘 오후 대구시 군위군의 하천에서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대구 달성군에서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던 남성이 도랑에 빠져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충남 부여에서는 30대 여성이 쓰러진 나무에 맞아 다쳤고 경남 창원에선 빗물이 역류해서 솟구친 맨홀 뚜껑이 시내버스 바닥을 뚫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곳곳에서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재산 피해 규모도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에 따른 인명피해에 대비해 현재까지 7,700여 세대 1,600여 명의 주민들이 마을회관 등으로 긴급히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전 기관이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 이세흠 기자와 태풍의 전망과 피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국내선 여객기 운항이 400편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백길도 막혔고 열차 차질도 이어졌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전국 하늘길 운항은 하루 종일 차질을 빚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선 310편과 국제선 87편 등 모두 397편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공항별로는 제주 132편, 김포 94편, 김해 85편, 인천국제공항도 25편 결항됐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제주공항과 김해공항 등 남부지역 공항에서 일부 운항이 재개됐지만 수도권과 충청, 강원권 공항은 한동안 계속 운항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태풍을 피해 우회하도록 항공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열차 운행도 통제됐습니다. 강풍 때문에 300편이 넘는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50여 편은 종점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태풍이 지나간 일부 구간에선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KTX와 SRT 고속철 경부선 동대구에서 부산, 호남선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역 구간, 그리고 동해선 광역전철 등에서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태백선 경북선에서 새마을호와 무궁화 등 일반 열차, 일부 KTX에 대한 운행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여객선 항로에서는 오늘 하루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목포 27개 항로 43척, 인천은 14개 항로 19척, 통영도 13개 항로 22척 등 오늘 예정됐던 여객선 154척이 운항을 멈췄습니다. 태풍이 통과하더라도 바닷길은 당분간 높은 파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여객선을 이용하려면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이 위기에 직면하자 또다시 자신을 죽이려 한다면서도 오는 17일 당당히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오는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위례 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강선호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며 검찰의 소환 요구를 우선 비판했습니다.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검찰의 의도성도 의심했습니다.
또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조사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당당히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라면서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대 비리 의혹의 당사자라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요구를 국가폭력으로 빗댄 것을 두고도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하기도 힘든 법치 무시이자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제1야당 대표가 검찰과 법원을 들락날락하는 뉴스를 언제까지 봐야 하냐며 국민 보기 참으로 민망하다고 꼬집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로 막았던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사드 보복 이후 6년여 만에 한국 단체 여행에 대한 빗장이 완전히 풀어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조성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관광 분야를 담당하는 문화여유부가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고강도 방역 정책을 폐기하면서 올해 초 2차례에 걸쳐 60개국에 대해 단체 여행을 허가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인 단체 관광이 2017년 사드 보복으로 타격을 입고 2020년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된 뒤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와 맞물려 한국인의 중국 여행 비자 발급 절차도 개선됐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상무와 여행, 친척 방문 비자 등은 올해 말까지 지문 채취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이 한한령 이전 수준을 회복할지는 그동안 중단됐던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단체 관광과 크루즈 여행이 재개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중국 여행사들은 중국 당국의 의향을 살피며 단체 관광 모집 공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 배경에는 중국의 경제 상황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최근 부정적 경제 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이 항공 등 관련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관광산업 개방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의 해외여행 상품 검색량이 20배 넘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말 중추절부터 10월 초 국경절 연휴에 많은 중국인들이 해외 단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지만 정 의원을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백화점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에 대해 경찰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원종에 대해 사이코패스 여부를 평가하지 않기로 하고 최원종의 범행을 정신증적 망상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오늘 최원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SM 주가 시세 조종 의혹 등과 관련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SM 주가 시세 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센터장 등 최고 경영진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오늘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유지했습니다. KDI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건설 투자와 상품 수출 부진은 완화되면서 이번에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와 관련해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선제적 관리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오늘 열린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세가 확대 지속될 경우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위계 공무 집행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국투자증권 간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은 오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대의원 대신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만으로 당대표를 뽑는 등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리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잼버리 K-팝 콘서트가 열리면서 내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상암동 일대 도로가 통제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일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K-팝 콘서트가 서울 상암동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면서 교통 혼잡 완화 등을 위해 행사장 주변 도로의 일반 차량 진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까지 충북과 전북, 아침까지 충남, 오후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동 북부에 50에서 150mm, 서울 등 수도권과 대부분 지역에 최대 80mm가량입니다. 또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동에 순간적으로 최대 초속 35m의 강풍이, 중부와 전북, 경북에도 최대 초속 25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본을 바꾸는 대전환에 시동을 걸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은 이미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방금 들으신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출범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목소리, 그리고 지난 7일 민주당의 혁신위를 향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비판 목소리였습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목요일 정치 바깥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 토크, 국회 외사당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 등으로 휘청이던 민주당의 일종의 구원투수처럼 등장했던 혁신위원회, 오늘로 활동을 조기 종료하면서 혁신안을 최종적으로 냈죠. 그런데 정당 내부에서 출범한 혁신은 여러 한계에 늘 봉착하곤 해서 그 배경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국회 차원에서 출범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도 시선을 돌려볼 텐데요. 과연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큽니다. 정당과 정치에 대한 시대적 변화 요구를 정치인들은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늘 용두사미로 끝나고 마는 정당 그리고 정치 혁신에 대한 이야기, 오늘 국회 외사당에서 풀어가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희로 시사인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기동 작가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드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부에서 이제 정치 혁신 좀 더 큰 문제를 하고요. 1부에서는 이제 정당 내부의 이제 혁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 텐데요. 일단 오늘로 이제 활동을 종료한 민주당 혁신위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이제 혁신안을 이제 세 차례 걸쳐서 냈고요. 중간중간 이제 논란이 좀 있었죠. 전반적인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 먼저 조기동 작가님. 네,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시작을 했고 결국 모든 이 예상대로 실패를 하지 않았나. 오히려 이게 당내 권력 투쟁이라는 것만 이제 앙상하게 드러내는 결과만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예상 가능한 실패였다. 네. 예. 그리고 그게 당내 갈등을 그냥 반영한 결과물일 뿐이다. 예. 장희로 기자님.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혁신안보다 설화가 더 주목받았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혁신이 출범하면서 6월 16일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 뭐 하나 지켜진 게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고, 근데 논란이 더 주목받았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주목받는 방식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 그 주목을 받으려고 받은 건 아닐 테고, 이를테면 언론 내지 정당 경쟁 또 내부 경쟁도 여러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논란의 핵심적인 원인과 주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좀 그 타임라인을 짚어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은경 혁신위가 출범한 당시가 사실 이제 돈봉투요, 전당대 돈봉투요,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지던 시점이어서 출발부터 좀 불안했던 점도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다가 혁신위원장이 애초에 이제 김은경 위원장이 아니었고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 이분이 또 이제 천안함 관련한 과거 발언 때문에 임명 9시간 만에 이제 사퇴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김은경 혁신위도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 중에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기가 진단하면서 개파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이제 2010년부터 쭉 이 민주당 안에 있는 당 혁신위 자료를 다 검토해봤다. 그랬더니 우리가 개파 갈등이 제일 심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김은경 혁신위도 그 개파 갈등의 자장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나라고 하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가 이제 내놓는 이제 그 혁신안마다 굉장히 이제 개파 갈등의 약간 방아쇠처럼 작동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당 안에서 그렇게 개파 갈등의 약간 자원으로 소모됐죠. 혁신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김은경 혁신위가 좀 조기동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당내 갈등만 오히려 드러냈지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뭔가 환경이 되지 않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뒤에서도 좀 더 짚어보겠지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개파 갈등 구조를 깨려고 했으나 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 갈등을 그냥 보여주는 방식이 되니까 논란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비명계를 그 한국언론재단에서 운영하는 뉴스 검색 서비스에서 비카인즈라고 검색을 하면 2022년 4월부터 처음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2022년에 1413건의 기사가 검색이 돼요. 근데 그게 올해 8월에는 5183건이 검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굉장히 불쏘시개로 오히려 혁신위가 개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불쏘시개를 혁신안의 이름으로 내놓았다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사실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동수 대표님. 저는 일단 혁신위원회가 처음부터 이제 힘이 빠진 채로 시작한 게 지금의 이제 좀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혁신이라는 조직 자체가 강제성을 갖는 이런 기구가 아니고 그냥 권고를 하는 정도인데다가 심지어 이분들이 이제 정치권에 물론 이제 활동을 하신 분들은 많이 있지만 직접 이제 정치를 하신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들이 이제 힘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게 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제 유사한 기구들이 그동안 많이 출범해왔다는 거.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제 우상호 의원 중심으로 하는 비대위원회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장경태 의원이 하는 또 정치혁신위원회도 1기, 2기 이렇게 나눠서 했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야 다 이제 이게 뭐가 다르고 뭐가 다른지 아시지만 국민들이 보실 때는 그냥 비슷한 기구들 계속
뭐 정치 발전한다고 만들었다 사라졌다가 좀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혁신위가 이제 권한이 없으면은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주목이라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비슷한 기구들의 출범과 이런 퇴장이 잦다 보니까 또 그런 데서도 힘을 못 받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당 구조 안에서 또 이미 있던 정당의 전사들이 있으니까. 자, 일단은 재난 정보 먼저 좀 알려드릴 텐데요. 오후 7시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청, 전북, 강원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지반이 약해져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간중간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설화라는 게 이제 먼저 좀 제일 크게 떠올랐는데, 설화라는 게 저는 늘 문제 삼으면 문제 맞히는 거기도 하고 피하려고 해서 또 피해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적절한 컨트롤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일 것 같은데, 이 설화가 어떤 식으로 누구의 책임으로 주로 발생이 된 것 같으냐 라고 만약에 질문을 던진다면 조계동 작가님. 결국은 김은경 위원장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노인 투표 같은 발언이 대표적인데요. 이 발언을 굳이 할 필요도 없었고 굳이 이거를 계속 수습 불가할 정도로 이 양이원영 의원 같은 사람들이 뭔가 불쏘시개를 더 해서 짚을 필요도 없었고, 결국 이걸 또 사과하는 방식도 문제였고요. 결국 뭔가 혁신위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그 정치, 그러니까 결국에 민주당 주변의 약간 정치 지망생들 내지는 민주당과 관련을 맺고 있는, 정치를 지금은 안 하지만 언제든 뛰어들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과연 지금의 여의도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여의도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 같으세요? 거의 대부분 이제 팬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노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그냥 적대적인 유권, 그러니까 노인들이 물론 민주당에 표를 던지지 않긴 하지만은 그런 식의 발언을 했을 경우에 노인 이외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문제가 있고, 노인 집단들이 모두 다 사실 국힘을 다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가령 뭐 60대 70대 표심은 굉장히 많이 다르고 점점 60대들이 민주당 쪽을 많이 기울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연 노인을 그렇게 무조건 폄하를 했을, 그냥 우리는 노인을 적대하는 정당이에요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과연 적당한 것인가. 결국 국영군에 대한 내지는 중도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워딩이죠. 그 워딩은. 그렇죠.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당이 특정한 어떤 연령 집단이라든가 이렇게 좀 돌아서게 만드는 발언을 왜 굳이 해야 되는가, 이게 근본적인 문제로 보시는 거고. 물론 이제 이 발언을 가만히 쫓아가 보면 대놓고 폄하하겠어라고 한 발언은 분명히 아닌데 이 폄하의 소지를 찾아내서 이제 당연히 키우는 게 또 이제 정치인들의 특징이잖아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뭔가 얘기하는 데서 듣기 좋은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오는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죠. 실제로 사실 설화라는 게 이제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뭐든지 트집 잡으려면 또 트집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개개의 어떤 발언들보다도 지금 혁신위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민주당의 어떤 그동안의 제도나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간의 이제 활동들을 보면은 현재 이슈에 대한 좀 평론을 좀 많이 하셨던 감이 없잖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또 이제 이분들이 정치적 권위를 인정받은 분들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논란이나 이런 거를 리더십 위기를 덮으려고 약간 좀 포청천처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당 어떻게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비판하고 꾸짖는 쪽으로 가셨는데, 그게 이제 또 결국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상황들과 맞물려서 또 비판을 다시 또 받게 되는 어떤 원인을 초래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해야 할 일에 주목해서 그것만 열심히 하기보다는 괜히 이것저것 건드림다 나온 실수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괜히 큰 소리를 냈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하다. 장 기자님. 아니 저는 근데 사실 해당 발언이 좀 과하게 정쟁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렇게까지 그 대한노인에 가서 사진을 이렇게 때리는 퍼포먼스까지 나올 정도로 그럴 만한 이슈인가에 대한 생각은 있고 마음이 좀 불편한 것도 있는데, 하지만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을 자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혁신위 위원장이란 자리가. 근데 이게 보면 이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냥
불쑥 나온 게 아니라요. 사실은 좀 전에 이제 이동수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초기부터 되게 말 실수들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좀 되게 헉하면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초반에 돈봉투 사건이 이제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아니 대체 저분은 혁신이가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 거지? 네. 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신데 그렇게 검찰이라고 하는 사법기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더라도 입에 담아서 말을 하는 건 또 되게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또 주워 담으세요. 돈봉투 사건 자료를 좀 봤더니 심각한 사건이더라. 그래서 네? 라고 또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어떤 말실수들이 계속 쌓여오는 와중에 그냥 나왔던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예정된 실수 같은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근데 한편으로는 뭐 우스갯소리로 김은경이 아니라 김은경 할아버지가 와도 이 혁신이는 사실 성공하기 어려웠던 거 아니냐라는 예. 생각도 드는데 애초에 뭐 대선이나 지방선거나 이런 패배에 대한 것들을 건드리거나 혹은 이재명 대표 1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파 갈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해놓고도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계파 갈등의 한 축으로 약간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른바 그 비명계 쪽에도 참 되게 뉴스를 볼 때마다 왜 저러지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찌됐든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의원총회로 결정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혁신의 결과물은.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혁신이를 만들자라고 한 것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뭐가 나올 때마다 자기네 어떤 계파의 입장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데, 그러니까 저는 친명이든 비명이든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거 당신들이 만든 거다. 당신들의 어떤 의원총회로 결정된 점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선배가 일을 시켜가지고 되게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밑줄 치면서 다 시비 거는 어떤 선배를 보는 그런 느낌이어서 약간 트라우마가 자극되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다 모든 말에 다 이렇게 뭔가 양쪽에서 다 물어뜯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약간 또 우리나라 정치나 언론 문화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사람이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평소에 하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정제되지 않고 나올 수도 있고 뭐 그게 이제 또 서로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 미국 연준이나 이런 데 보면은 금리 인상 하냐 마냐 가지고도 이제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세세한 표현 하나하나까지 되게 신중해서 말을 하고 사람들이 그 위의 것들을 별로 이렇게 요구한다는 느낌은 안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치인이 마치 이제 회의를 막 주재하고 운영을 하고 하는데 언론이랑 상대도 안 하고 이러면 되게 막 일 안 하는 정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저는 그런 것들도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정치적 화법, 외교적 화법 이게 모호하기 그지없는 화법의 대표 명사인데 요즘은 그러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된 화법 쪽에 좀 더 가까운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설화 문제는 대충 그렇게 좀 짚고요. 혁신안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호 혁신화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거였었죠. 이게 이제 100% 받아들여진 형태는 물론 아니긴 합니다만 자, 이에 대한 평가를 좀 조기동 작가님 해주시죠. 네, 결국 뭐 그 혁신이가 무엇을 혁신할지 모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혁신이라는 거는 당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것도 어떻게 뒤집을까? 결국 계속되는 선거 패배 속에서 다음번 선거는 이기기 위한 그 약간 구조조정 특별기구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어디가 문제인지 평가를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뭐 어느 부분은 수술을 대고 칼을 댈지를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는 이제 장현우 기자님이나 이동수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에 대한 평가가 없었고 그 다음에 당장 당에 메스를 들이댈 수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란 현재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그럴듯한 특권 내려놓기 이런 거를 보통 이제 하게 되는 게 그 상황에서 정치권의 일반적인 행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찾게 된 게 불체포 특권이고, 근데 불체포 특권이란 게 그 모두 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결국 이제 당내 역학관계에서도 잘 그 용인될 수 없는 그런 거를 이제 기획을 하는 게 비대위의 실력 아니었나. 그걸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대표님.
저는 뭐 혁신위에서 이제 혁신안이라고 지금 나온 것들이 보면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아니면 체포동의안을 뭐 기명 투표하고 대의원제 폐지하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 뭐 새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도 꾸준히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고 저는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속담에도 뭐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고치지 말라고 왜 굳이 이제 이 시점에서 내년 총선 앞두고 친명과 비명계가 싸우고 있는 와중에 혁신위가 굳이 요걸 다룸으로써 좀 분란을 키웠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 자체는 전반적으로 공감하긴 하는데 뭔가 혁신위가 좀 타이밍을 못 잡았다는 좀 아쉬움이 있고 뭐 체포동의안 처음에 이제 좀 체포동의안 포기하자 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 하는 것도 이게 예전 그냥 올 초부터 한창 난리였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노웅래 의원도 그렇고 그때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이걸 좀 다뤘으면 오히려 국민적인 반응이 좋았을 텐데 한참 뒤에 이제 이슈 다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혁신위가 발표하고 한 것들이 좀 결과적으로 혁신위가 처음부터 힘을 못 받게 하는 원인이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 기자님. 일단 이제 혁신위가 얘기한 건 그거였죠. 방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불체포 특권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다음 혁신안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약간 무슨 조건, 선제 조건처럼 이야기를 했던 건데 사실 뭐 불체포 특권은 그래서만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혁신기구와 비대위의 단골 손님이기도 하고 저희도 한번 논의했습니다만 근데 지금 그때와 다른 거는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해도 사실은 해석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어쨌든 당대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오해받을 소지를 더 줄이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나온 이제 최종 혁신안이라고 이제 최종안이라고 얘기되는 것이 또 아마 당분간 또 얘기가 될 것 같고 이게 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분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꽤 있긴 한데요. 일단 뭐 대의원제 폐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제 그거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는 이제 권리당원 위주로 가고 여론조사를 일부를 더하는 식으로 한다. 이게 이제 들어갔고요. 두 번째로 당원 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에서 대의원 비율을 이제 30%로 이제 조정하는 그 안이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물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더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 안에 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죠. 장 기자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이제 민주당이 어디를 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좀 들었는데 예. 대의원제 폐지가 친명이든 비명이든 어디가 더 유리한가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냥 일반 국민 입장에서 이거 혁신안인가? 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혁신안이지? 대의원제 얘기는 당내 문제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이를테면 뭔가 당의 단합이라던가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이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당에 대한 또 호호를 떠나서라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 할 거면 좀 끝나고 하면 안 돼?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대의원이 행사한 한 표가 권리당원의 한 5, 60명 정도 표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표 등가성 문제는 사실 계속 내재돼 왔던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의원 관리만 잘하면 뭐 당내 경선에서 유리해지는 그런 구조인 건데 근데 지금 전당대회를 할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당대회 할 거 아닌데 대체 지금 이 문제를 왜 건드렸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당장 뭐 공천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 예. 장기적으로 물론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그게 혁신의 어떤 핵심적인 과제였느냐.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한참 지금 정치권 안에서 떠돌던 이재명 대표 10월에 뭐 그만둔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뭔가 좀 뒷받침하는 어떤 그런 조각들로도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지금 아마 그만둬도 비대위 체제로 아마 구성하는 거라서 전당대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조 작가님. 네, 결국 이제 혁신위가 건드리는 게 당내 권력 구조. 를 혁신위의 거의 유일한 상품이라고 내놓은 건데 이 이야기는 이제 당내 권력 구조가 되게 어긋났기 때문에 대선과 지선에서 진 건가 내지는 지지율이 되게 안 나오는 게 국힘에 대비해서도 굉장히 낮게 20% 유지한 사실 25%면 민주당의 바닥을 다지는 건데요. 네. 최저 수준에서 그냥 저공비행하는 게 대의원 권리당원의 목소리를 기관당원들 대의원이나 정당의 지역위원장들이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문제인가 생각하면 그건 아니라는 건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이 문제를 끌고 나오는 거는 결국 혁신위를 했지만은 이 혁신위는 이재명 당대표 내지는 친명계의 정당 장악을 위한 거라는 생각을 비명계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민주당 정당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상당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저는 그래도 이제 이 부분 오늘 나온 내용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그동안 민주당의 문제가 너무 이제 국민 정서랑 좀 동떨어져서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친 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전 대의원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이제 안에서 긴밀한 분들끼리의 어떤 유대나 권한이 강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라고 보고 반대로 저는 그 국민의힘이 예전에 재작년에 이제 4.7 재보궐선거할 때 보면은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대 오세훈 이랬었고 그 얼마 뒤에 있었던 전당대회도 보면 나경원 대 이준석 이렇게 붙었잖아요. 근데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그래도 꽤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여론조사 여론 호응이 높은 이제 뭐 오세훈, 이준석 이분들이 이제 그 선거에서 이겼었는데 만약에 저는 그때 이제 당원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서 나경원 뭐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당 지지를 받는 분들이 이겼다면 결과가 또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여론 민심을 이제 좀 반영하기 위한 어떤 여지를 좀 높여놨다는 점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지금 타이밍에 요걸 냈다는 게 조금 뭔가 그 어떤 진정성을 좀 그것 때문에 좀 진정성을 의심받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 문제 좀 반론을 하자면은 지금의 민주당의 문제가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굉장히 과대대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개딸 현상이라든가 그 전에 보면은 이제 친문 성향의 강성 지지층들이 어떤 비주류 의원들을 굉장히 테러하는 식으로 쫓아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권리당원들을 팬클럽 운영하듯이 뭔가 관리하면서 당이 점점점 뭔가 그 폐쇄화되거나 아니면 강경론만 득세하는 이런 강경론만 득세하고 또 당내 갈등이 잘 조율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고질병이었었는데 그거를 오히려 지금 부추기는 방향으로 개혁 혁신안이라고 나온 거는 이게 좀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좀 밋밋한 성향인데 중도적인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권리당원의 과대대표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권리당원의 과대대표를 줄이려면 결국 저는 이제 대의원제가 등가성이 없다고 그래도 나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대의원들은 결국은 지역 위에서 현장에서 이제 가장 고관여로 활동하는 당원들 내지는 기관 당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당이란 거는 어떤 민주적으로 표를 등가적으로 해서 만드는 조직체가 아니라 가장 뭔가 그 다양한 유권자 그룹 내지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 그룹들의 목소리를 어떤 그 정치적 목소리를 이제 규합해내는 기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뭐 1인 1표제가 과연 정당에 맞는 건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이건 물론 견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현재 대의원제가 어쨌든 뭐 이렇게 권리당원보다 굉장히 많은 배수로 반영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리당원이 과대대표됐다면 자연스러운 논리적 규견은 대의원의 비율을 높여야 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의원 비율을 더 높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굳이 또 경선할 때 보면은 여론조사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경선 제도 같은 걸 통해서 외부 경선 참여를 굉장히 많이 열어두는 식으로 계속 경선을 해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대의원들의 몫을 줄일 필요가 있는가? 줄이진 않고 뭐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더 늘리거나 아무튼 여러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짚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그 공천하고 이제 연결되는 측면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현역 페널티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현역에 대해서 페널티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역이 잘 못한 평가를 받게 될 경우에 감산폭을 굉장히 크게 해서 경선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도록 만든다. 이런 정도의 의미인 것 같은데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제 오늘 이제 혁신위에서 나온 얘기가 이 상대평가 하위 평가자 의원 이제 기존에는 하위 20% 의원들에게 이 경선 득표의 20%를 이제 차감하는 식으로 이제 페널티를 줬었는데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서 하위 10%한테는 40%를 차감을 하고 하위 10%에서 20% 구간에는 30% 그리고 20%에서 30% 구간에는 20%를 이제 감산하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의원님들 중에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좀 이런 식으로라도 경쟁을 좀 촉진을 하고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그럼 그 의원이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을 뭘로 할 것이냐. 당원을 많이 모은 걸로 하면 또 이제 이 지역구나 이제 계속 거기에 아예 그냥 투자를 하시면서 의정 활동에 소홀할 수도 있고 또 법안 발의로 하느냐 하면 또 저희 예전에 다뤘던 것처럼 그냥 또 싸구려 법안들 그냥 양산하듯이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의원들의 어떤 의정 활동을 평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또 이후의 관건일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당무감사 빌미로 이제 막 각 지역 당협들 막 감사했는데 이제 반대 측에서 이거 우리 뭐 공천 학살을 위한 예비 단계다 이래가지고 막 반발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의원을 평가한다는 게 기준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으면은 그 신화의 뭐 프로크루스 테스인가요? 그 침대에 사람 짧으면 늘려서 죽이고 길면 잘라서 죽이고 이런 식으로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이후에 이 의원들 평가하는 기준을 잘 정립하는 게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현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더 벌칙을 강화하는 건 필요하지만 평가 기준 자체에서 애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 부분이시네요. 혹시 다른 견해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그것도 다 받고 다 동의하는데 한편으로 저는 이제 이런 안들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다선이 갖고 있는 국회의원 다선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뭔가 물갈이를 해야 되는 것만이 혁신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면 무조건 새 얼굴 뭐 이렇게 물갈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갈아치우는 것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런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러니까 정책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초선 비율이 너무 높은 또 국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뭔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물갈이를 해놓으면 눈에 보이게 뭔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혁신인 걸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아서 이게 이 부분을 해보죠. 그러니까 결국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정당에서도 특히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이른바 최재형 혁신이가 거의 활동을 못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혁신이 원래 이런 운명인가라는 것도 있고요. 뭐 그런 예전에 이제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그래도 김상곤 혁신은 꽤 괜찮은 걸 해서 그 당시 이제 총선에서 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승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평가도 있고 해서 혁신이 자체의 문제인지 혁신이 인물의 문제인지 혁신을 만든 인물의 문제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조기정 작가님. 네, 저는 혁신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당내 권력 투쟁의 부산물이자 혁신위를 통해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혁신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권력. 혁신위의 권력. 혁신위 또는 당시 당을 주도하는 세력의 권력이죠.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나아가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는 후보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안 실리는 거고 당내에서도 박강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긴 것처럼 비명계 옛날에는 사실 친문의 가장 핵심 세력들인데 그분들의 세가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당내 혁신을 하기가 되게 어렵죠. 두 번째는 명분인데 과연 혁신위가 무엇을 가지고 나는 뭘 혁신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답이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실질이라는 부분 즉 이렇게 바꿔서 내년도 2023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제시를 못하면은 당연히 권력 투쟁에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게 되고 혁신회의가 빠져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했던 혁신이 실패했던 혁신들은 한결같이 이런 혁신의 주도 세력이 힘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준석 혁신이 같은 거였는데 이준석 혁신이 최재형 혁신이가 가장 실패한 이유는 2020년 선거 대선과 지선에서 이겼잖아요. 국힘이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내서서 이겼는데 갑자기 이준석 대표가 혁신을 하겠다 그러면은 사실 당에서 이중 권력을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이긴 선거를 혁신하겠다. 굳이 혁신위가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15년에 문재인 김상곤 혁신위가 이겼던 거는 사실 비문계 이른바 김한길계나 안철수계 이런 분들이 2014년에 새정치연합 만들고 나서 2006월 지선은 몰라도 7월 재보궐선거에서 완전히 패배하면서
비문계의 목소리가 사라집니다. 네.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 혁신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성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분당 논란이 있어서 그 2015년에 성공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섭외했기 때문에 예. 성공했던 거지 그 전에는 왜 아수아장이었죠 지금보다 더한. 예. 이 부분을 보면은 이게 결국 한 세 가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장희로 기자. 저도 김상곤 혁신위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기사들이 최근에 좀 나오던데 예.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때도 이제 결국은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이제 안철수 의원, 새정치 이게 나갔었고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비대위로 선거를 치렀었고 당시에 그 김상곤 비대위에 유일하게 현역 의원으로 들어갔던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혁신위가 정권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다 됐던 게 아니다. 의원 정수 확대 같은 경우도 거부당했고 뭐 사무총장제 최고위원제 폐지 같은 경우도 반발이 되게 심했었고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그 당대표였던 문재인이 수용했기 때문에 바뀐 건데 지금 같은 상황을 지금 혁신위를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되게 전 외통수에 걸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김은경 혁신위의 어떤 혁신안을 받아도 안 받아도 약간 문재인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혁신이나 비대위 같은 경우에 저는 뭐 지금 권력, 명분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인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구원 투수로 들어와서 뭔가 이 정치 문화나 어떤 조직의 어떤 이런 것들 잘 모르는 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만들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비대위 정도를 그나마 뭔가 좀 성공했다라고 예. 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동수 대표님. 네, 저는 좀 혁신위가 이제 할 일 그리고 이제 역할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게 이 혁신위가 이제 아무래도 강제력이 없는 집단이다 보니까는 뭐 권고를 하더라도 의원들이 안 받으면 땡이고 또 그러면 이제 모양새가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슈들이나 이런 어떤 이런 권고 사항을 막 이렇게 제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전략을 수립하는 쪽으로 혁신위가 좀 활동 방향을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략이라는 건 이제 정책에 연관된 전략. 정책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난 선거에 우리가 왜 패배했는지 이런 진단들이 노선. 사실 별로 없거든요. 정치권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아니면 지금 여론 지형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의원들한테 이제 좀 보고서 형식으로 제안하는 식으로 가면은 이런 분란들이 없을 텐데 지금은 이제 어떤 뭐 정책을 막 제안하고 이걸 받냐 마냐 가지고 또 싸우다 보니까는 불필요한 논쟁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면 만약에 지금의 민주당에게 혁신위가 필요했다면 그리고 혁신위가 잘 작동했다면 어떤 문제를 건드렸으면 좀 나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 같은 게 좀 있으신지 조규동 작가님. 네, 저는 결국 당내 노선을 어떻게 바꿀 건가를 두고 치열하게 좀 토론을 전개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인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박근혜 비대위 2011년 사실 비대위지만 사실상 혁신이죠. 거기에 특징은 이게 새 인물들이 다들 당내 컬러를 바꾸는 걸 상징했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표적인 게 김정인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이상동 교수, 그때도 이준석. 대표, 그다음 비트컴퓨터 대표였던 조현정 씨. 전부 다 이제 경제민주화, 4대강 반대, 청년, 스타트업.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한나라당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류의 보수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이게 노선 어떻게 바꿀 건가 콘텐츠의 문제로 됐고 다른 정당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가 좀 예로 들고 싶은 거는 독일의 기민당인데 독일 기민당이 원래 그 나치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 잡다한 보수들이 모여서 만든 자민당 같은 거였는데 1969년하고 72년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서 2등으로 밀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당내 분란이 엄청나게 심해지는데 여기서 그 나중에 총리가 된 헬무트 콜 같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노선 재정립을 해요. 노선 재정립을 하면서 그 대표적으로 만든 게 그 새로운 사회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3인당은 이제 자본노동 대립을 통해 가지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자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노자 문제가 다루지 않은 노인, 실업자, 여성, 외국인, 장애인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건가 고민해야 된다. 예전에 정말 독일도 만만하게 반공 꼴보수들이 그때 되게 많았는데
노선을 중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그거를 거의 노선 투쟁을 거의 10년간 하거든요. 그러면서 중도 입지를 차지하면서 82년도에 이제 정권을 10년 만에 재탈환한 건데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은 2017년에 그 정말 강했던 촛불연합의 그 유권자들이 왜 5년 만에 다 도망갔을까? 왜 지지율 25%나 민주당이 가장 바닥까지 내려왔을까? 우리에게 잃어버린 유권자 어떻게 되찾을 건가? 이런 고민을 좀 장기적으로 해갈 필요를 하면서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당내 경쟁을 하는 게 예. 서로에게 좋고 지금 당내 주류 세력에게도 훨씬 더 그게 유리한 판이 아니었을까? 예. 아까도 이제 언급하신 지지율, 정당 지지율 25%라는 건 최근 있었던 그 한국갤럽 조사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더불어민주당 28.2%네요. 예, 25보다는 조금 높은데. 연합뉴스 낮긴 낮죠. 이건 또 약간 다른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은 이제 연합뉴스 TV에서 보도된 내용인가 봅니다. 자, 그럼 장희로 기자님 어떤 거 얘기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지금 다 갈등 상황들만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저는 혁신이가 내놨던 것 중에 좀 주목해야 될 거, 민주당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정당들도 좀 했으면 좋겠는 안들이 뭐였냐면요. 그 혁신이가 이제 정책 최고위원을 배정해라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수 대표님 말씀하셨던 정책 의제를 핵심 안건으로 다룰 수 있는 책임자를 만들어라는 거였고 최고위원 2명을 거기다 배정을 해서 그리고 정책을 논평하고 대안을 제시한 정책 대변인 직제를 신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책 대안 수립위원회를 설치해라. 정책위원회. 약간 이런 안들은 좀 논의해봄직한 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민주당이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 국회의원을 한 명씩 둬서 일종의 이제 쇄도 캐비넷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이제 오늘 발표했던 혁신안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갈등 사항에 좀 묻혀가지고 많이 이야기되지 않는 내용인데 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정책과 책임 문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민주당이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에 얘기하신 부분은 저도 못 들었던 내용인데 굉장히 묻혀 있었네요, 그러니까. 네네네. 사실 당내 분란에 더 연관이 많은 이슈들이 떠오르다 보니까. 뭐 예비내가 구성해라 이건 거죠. 예, 뭐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러면 아까 이제 뭐 전략 쪽 얘기해 주셨으면 혹시 이동수 대표님 추가하신 말씀 있으세요? 어떤 혁신이 민주당에 필요했을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시대 정신, 민주당의 지향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도 좀 리뉴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이 민주당의 브랜드하면 사실 그 80년대 민주화 이후로는 딱히 저희 세대에선 떠오르는 게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뭐 요즘 이제 또 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도 이제 범죄들도 많아지다 보니까는 이제 형벌을 좀 늘리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형제를 부활하고 이런 의제들을 계속 던지고 계시는데 이런 거에 지금 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과연 이게 또 경쟁이 될까? 그래서 이런 앞으로 다가올 이슈들에 있어서 이제 어떤 의제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까지도 한번 좀 혁신이가 세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참조하시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워낙 또 이제 정당 지지율은 편차가 커가지고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공동 의뢰해서 지난 5, 6일 조사한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8.2%였고요. 한국갤럽이 지난 2일, 3일 사이에 자체 조사한 결과는 민주당 지지율이 31%였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민주당 혁신위를 중심으로 왜 혁신위는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이는가 논의해 봤는데요. 1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신 문자 들어보죠. 정의진 문자 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9990님. 혁신위, 비대위, 특위, 국민통합위. 정치권에서는 상황이 좀 안 풀리는 것 같으면 만드는 기구가 너무 많아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6899님. 민주당 혁신위, 기왕 혁신하는 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론에 밀려서 혁신안을 내놓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김진희님. 여당 야당 가릴 거 없이 혁신을 수없이 해왔는데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변화나 혁신은 보이지 않았고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정치인들이 혁신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 의문입니다. 유튜브에서 스피드파워님. 대의원제 개선안은 기득권을 줄이고 당원들의 의견을 평등하게 반영하자는 건데 여기에 왜 반대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주셨고요. 4739님. 혁신위가 곧 정치권의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무엇을 위한 구조조정이었고 구조조정 후 남은 것은 무엇이었는지 헤아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람과 자리만 바뀌는 거라면 의미 없는 혁신 아닐까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정치 바깥의 시선으로 국회를 바라보는 국회 외사당. 오늘은 혁신위 그리고 개혁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장희로 시사인 기자, 조기동 작가, 그리고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세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정치 개혁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정당 개혁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주요 정당들이 어떤 점이 가장 좀 부족하고 어떤 점을 개선해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 그래서 그게 이제 이른바 혁신위의 내용이 됐으면 좋겠는지, 아까 이제 민주당 얘기는 좀 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정당 구조와 개별 정당을 좀 고민하셔서 자유롭게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동수 대표님 의견 주실까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정당들이 너무 이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응하고 이제 활동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선거 때 이제 보면은 이제 선거 때 막 지지율이 막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런 요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놓고 나중에 반면 교사로도 삼고 아니면 좀 좋은 건 참고하고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선거 때 쭉 보면은 그냥 그때그때 그냥 하시는 분들의 어떤 개인기나 아니면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그냥 하고 선거 끝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정당이 이런 정책 연구소들도 있고 아니면 정책위 의장실이나 이런 데도 있고 한데, 이런 정당에서 나오는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축적해 놓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이게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 너무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여론 분위기에 따라서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장희로 기자님은?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그 정당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정당으로 갔을 텐데 그게 먼저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 이동수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아까 임기응변식으로 무언가가 그러니까 큰 그림 속에 있지 않고, 한국 정치를 봤을 때 저의 답답함 중에 하나는 어떤 큰 그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임기응변식으로 뭐든지 다 이렇게 앞에 딱 눈앞에 있는 것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일 지금 저는 좀 국회가 또 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기후위기 이슈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 논의해 놓지 않으면 사실은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뭘 하고 있지? 기후특위라는 게 있다는데 회의 한 번도 안 했대. 그러니까 이 정도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정치인들이 싸우는 거 중요한데, 뭔가 당내 문제에 매몰되어가지고 뭔가 그런 갈등은 나쁜 것 같아요. 이 서로 멱살을 잡느라고 바빠서 정작 정치가 해야 될 일, 국회가 해야 될 어떤 큰 이슈들, 아젠다들 같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조 작가님은 아까 이제 그 당시 서독의 이제 김인당 사례를 이제 들어주신 건데, 또 어떤 이야기 정당 혁신을 위해서? 정당 혁신을 하면은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안정적인 조직 기반을 갖춰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팬클럽에 대한 좌우, 팬클럽이란 굉장히 극히 유동적인 경쟁 관계 내에서 정당의 안정적인 기반은 좀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든요. 권리당원 이야기가 좀 전에 했습니다만은, 권리당원이란 굉장히 허무한 게 총선 때만 되면 권리당원 모집하기 위해서 경선 때 엄청나게 경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권리당원에 별거 아닌 6개월 이상 당비 1,000원 이상 납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해봤자 5,000원. 그렇게 당원 모아서 선거 치르고 나면은 권리당원서 쫙쫙 빠져나가는 게 정당의 당원 변천사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지역 조직이나 아니면은 그 정당이 대변하지 않았던 각종 이해 당사자들, 가령 비정규 노동자들, 뭐 디지털 부분에서의 새로운 이해 당사자들, 뭐 가령 전 노인들도 잘 조직이 돼 있나 하는데 좀 회의적이거든요. 뭐 대한노인회 같은 조직, 예전에 관변단체에서 시작된 NGO들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노인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당이 좀 더 사회로 좀 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떻게든 좀 더 뿌리를 내릴 건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당 간에 경쟁하는데 별로 장기적인 룰이 없잖아요. 예. 지금 다 문제가 되는 게 정당 간에 합의 룰이 없는데 가장 좀 심각하다고 느낀 거는 그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다들 이제 이거는 엽관제, 그냥 정당 정무적으로 임명하는 자리가 다들 알고 있는 자리들을 마치 임기제 자리처럼 다들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아예 이런 거를 그냥 여기는 그냥 정권 바뀌면 다 바뀌는 거야. 내지는 정권이 바뀌어도 임기는 보장해줘야 돼. 이렇게 아예 명분화하든가 내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정치개혁이나 아니면 정당 국회 운영 관련해서 이 정도는 좀 지켜줘야지 않은 좀 합의의 룰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예. 그 합의의 룰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 관습도 있고 제도도 있고 법령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주로 어디를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주로 좀 관습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이 정도는 하겠어 하고 아예 그냥 공동 선언 같은 거를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예, 그렇죠. 법까지 하기에는 좀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사실 국회 같은 게 엄청나게 자율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조직인데 국회 관습도 많이 깨졌고 그렇죠. 새로운 관습은 안 만들어지고 있고 뭐 이런 상태인 것 같긴 하고요. 자, 뭐 그 얘기도 좀 해주셔서 그래서 국회 논의로 좀 가봅시다. 예, 국회는 정개특위라는 게 있습니다. 예, 많이들 까먹고 계시겠지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줄임말인데 20대 국회, 21대 국회 뭐 계속 있습니다. 근데 지난 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대 국회에서는 일부 선거제, 투표제 개편을 한 것들을 좀 남긴 했었습니다만 또 이제 그게 여러 가지 후과들을 남겨서 이번에 다시 좀 손보겠다라고 했고 국회의장이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잘 안 굴러가는 그런 느낌들이 좀 드는데 기본적으로 정개특위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해주실까요? 예, 장희로 기자님. 저는 일단 그래도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회의장이 또 되게 의욕적으로 뭐 올해 19년 만에 전원이라고 하는 이제 국회의원 300명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거 한번 토론해보자. 그 뭐 내용이나 이런 질을 떠나서 일단 이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그 부분도 좀 인상적이었었고요. 그 제가 사실 가장 좋았다라고 말하면 이상한데 인상적으로 봤던 활동 중에 하나는 정개특위 요청으로 그때 시민참여단 500명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 했던 게 5월에 있었거든요. 5월에 이제 5월 6일, 13일 이렇게 두 차례 있었는데 근데 이것도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제 개편을 가지고 공론조사를 한 건 처음인데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면 뭐 별다른 어떤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어디 지지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정치개혁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공론조사에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발제도 하고 이제 이렇게 모둠으로 토론도 하고 뭐 질의응답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수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사실은 이 공론조사를 하기 전에 예상 못했던 결과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84%까지 높아졌다든지 아니면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늘려야 된다라는 게 그 공론조사 하기 직전에는 27%였는데 70%까지 늘었다든지 뭐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65%로 많았는데 토론은 37%까지 줄었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결국은 이제 뭘 보여주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당들이 애초에 되게 선거제도 개편 그러니까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거 되게 어렵다라고만 이야기하거든요. 어차피 시민들한테 설득하는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어려우니까 어렵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면서 여론이 부정적이어서 못 바꾼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전 정당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결국 지역구나 뭐 당협이나 이런 데서 일상적으로 이런 공론장을 만들 수는 없는 건가? 이렇게 정말로 수기하는 과정을 거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이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조직이 정말 한국 정당이 없나라고 하면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마 국회의원 정수 문제일 텐데 결국 지금도 이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이제 그 자기네 그 의석수를 빼는 것 문제 때문에 그럴 텐데 근데 다 합의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비례성을 어떻게 높일 건지 대표성을 어떻게 높일 건지인데 그런 이 공론조사의 결과들을 과연 이제 국회가 정개특위가 반영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활동들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약간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적어도 초반에 시도한 것들은 좀 인상적인 장면들이 몇 가지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이제 시민참여단이 469명이 네. 참여한 거였고요. 그 퍼센트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당시 이제 KBS가 시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그 공론하는 과정을 또 맞아요. 중계해서 보여주기도 했고 뭐 주재하기도 했고 그랬죠. 자, 이동수 대표님은. 저도 이제 정개특위 하면 20대 국회 때 또 준현동형 비례대표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올렸다가 그때 예. 또 오랜만에 동물국회 저희가 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뭐 괜히 저런 거 올려가지고 저 사단을 내나 생각을 했는데 그 장일호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 5월에 진행된 그런 수기 토론을 통해서 뭐 국회의원 정수 확대라든지 아니면 비례대표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정개특위가 했던 걸 보고 아 이게 그래도 사실은 국회가 원래 더 먼저 했어야 될 일인데 그거를 못 하고 있었구나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정개특위가 이렇게 좀 외부 전문가 집단도 그렇고 여러 분들을 통해서 좀 국민들을 좀 설득해 나가는 일들을 앞으로도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조기동 작가님. 저는 오히려 뒤에 룰 깨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예. 서로 이제 합의해 놓고 그걸 표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나 거대 양당이 거의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거고 득표율 몇 퍼센트 차이에 따라서 수도권 득표율 몇 퍼센트 차이에 따라서 의석수가 확 바뀌는 마당에 그냥 누구도 이제 셀프로 뭔가 셀프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유인이 있을까? 예. 왜냐하면은 다들 제도를 해킹하고 싶어하는 유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이 이거를 깨는 거는 굉장히 좀 재밌다고 봤는데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제 사법개혁 특위를 위해서 정의당과 공조 노선을 펴왔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정의당의 그 우리와 같이 검찰 개혁을 해주면은 같이 밀고 나가주면은 우리가 비례대표 줄게 이렇게 연합을 구성했었는데 결국 이제 정의당의 뒤통수를 치고 이제 그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든 형국이었는데 이게 과연 굉장히 좀 소탐대실 하는 거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게 수가 빤히 보이는 게 그 다음에 정의당과 준연정 같은 거는 무너질 거고 예. 그 다음에 4년 뒤에 빤히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아수화장에서 무슨 논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치인들이 과연 장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 내지는 국회 이러면은 좀 장기적인 생각을 하게 좀 어떻게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물론 당연히 그 안에 찬성하지 않았던 이제 자유한국당 시절이었죠. 이제 네. 의선 정당 이제 먼저 만드니 이거는 패배가 뻔히 보인다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 이렇게 정의당과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르다가 공동으로 뭔가 이렇게 일종의 위성정당 비슷하게 해서 비례대표 정당의 추천 제도를 하자 그랬는데 정의당이 거부한 이제 그런 상태였고 이게 이제 어떻게 굴러갔을까는 또 사실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스스로가 만든 룰을 어쨌든 깰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가 된 거고 그게 아까 해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자, 이런 일이 이제 재연되면 안 되는데 적어도 저는 이번에는 정개특위가 많은 걸 못하더라도 재연은 안 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그게 꼭 정개특위 탓만은 또 할 수 없다고 예. 생각을 하는 게요. 물론 지난번 선거처럼 뭐 미래한국당이나 더불어시민당처럼 아예 양당이 작정하고 비례정당 만드는 거는 막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계열로 이제 흡수가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자생적으로 생기는 어떤 비례정당들까지 위성 비례들까지 막을 수 있겠냐 했을 때 저는 그건 그렇죠.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좀 저도 지금은 뭐 어떻게 해답이 나오지 않을 만큼 좀 많은 분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예. 꼭 이제 정개특위가 뭐 그때 좀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비례정당들이 마치 막 우후죽순 생겨난 것처럼 보는 거는 저는 좀 정개특위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나. 예. 정개특위 참여하셨던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조기동 작가님 해킹이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스템에는 언제나 이렇게 뒷구멍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유능하게 파고들면 사실은 뭐 다 파헤쳐질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합의 체계 같은 것이 중요한데 이제 그게 무너졌다라는 그런 지적이시잖아요. 복원이 될 것 같으세요? 전 되게 민주당이 소탐대실한 가장 큰 문제는 복원이 이제 힘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약간 그
강작에서 이야기한 게임 이론에서 보면은 예. 결국은 내가 이걸 이탈을 안 한다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는 이탈할 경우 이게 두들겨 맞을 거라는 그런 그 믿음이 강해야 되는데 이탈을 했는데 서로 되게 이겼잖아요. 이득을 얻은 거죠. 예, 굉장히 이겼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그 당시 민주당 우려했던 것과 달리 민주당 대승을 했고 비례에서 늘어난 의석수를 보면은 원래 대부분의 사실 정의당 같은 소수 정당이 얻을 수 있었을 만한 의석을 갖고 온 건 결과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합의가 가능하겠나? 이 상황에서 저는 지금 이제 다들 걱정하는 게 이제 과연 지금의 제도를 다시 바꿀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이제 다들 하시는데 너무 당연한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그게 정의당 입장에서는 진짜 속 뒤집어지겠다 싶기도 한 게 이제 정의당 그 당시에 윤소아 원내대표 인터뷰들을 보면은 우리 이번에는 뭐 교섭 단체까지 목표다. 한 20석까지는 그래도 목표를 하고 있다. 뭐 최소 10몇 석은 이제 좀 예측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 결과적으로 5석인가밖에 안 됐고 6석. 예, 6석인가밖에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많이 될 줄 알고 이제 1, 2번에다가 청년들을 배치를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6명밖에 안 되니까 당 전체 의원 중에 3분의 1이 막 청년이 돼버린 너무 예. 이제 또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 정의당 입장에서는 많이 좀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원래 지금도. 예. 남의 힘으로 뭔가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뒤통수를 맞게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는 정의당이 오늘 기사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양당이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라고 공개 선언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이야기를 이제 정의당이 좀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규범이나 윤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21대 국회가 제일 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저 정당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없는 저 정당은 어떤 법의 구멍을 반드시 찾아내어서 꼼수를 쓸 거야. 오히려 약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선언부터 해라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이를테면 이제 합의를 하자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제 이틀 전이었는데요. 민주당이 이제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금 47석인데 60석으로 늘리는 안을 가지고 국민의힘하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국민의힘은 어쨌든 비례대표 의석수를 뭐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또 약간 당에서 갖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 이걸 또 잘 합의한다고 해도 위성정당이 안 나타나리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 그 부분이 다음 총선에서 또 되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뭐 결국은 이제 그 시기에 그 나라의 어떤 국회의원들의 선택 그러니까 뭐 이게 좋고 나쁨의 문제라기보다 선거제도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국회가 어쨌든 그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뭐 누가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어 반대야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아까 말했던 비례성과 대표성에서 얼마만큼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을 고민을 했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국민들한테 그 부분을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장 지금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내 표가 대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실제로 이제 그때 21대 총선에서 참여연대에서 분석한 거에 따르면 사표가 1256만 표라 그러더라고요. 전체 43.7%면 그게 결국 정치 효능감을 못 느낀다. 이걸로 연결이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을 지금 정개특위가 혹은 국회가 어떻게 그러니까 중이 자기 머리를 어떻게 깎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인데 뭐 결국은 지금 원래 4월까지 하기로 했던 것도 지금 10월까지 미뤄진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일단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 뭐 나누는 과정 결국 이제 정치개혁특위는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 뽑는 방식이 일단 자기들이 바꿀 수 있는 법이니까 헌법을 바꿀 수는 없는 상태니까 물론 정개특위에서 잘 합의해서 헌법특위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뭔가 헌법부터 됐건 또는 이런 선거법이 됐건 간에 지금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개선의 시작점들은 좀 어디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동수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요즘 뭐 한창 얘기 나오는 게 뭐 양당제냐 다당제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양당제 다당제 아니면 뭐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이런 거는 뭐가 정답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개인의 어떤 철학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 진짜 문제는 이게 선거에서 몇 명을 뽑느냐보다 선거 때 누가 나오느냐 그냥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회의원들 싸우는 것도 결국에 다 공천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천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특히 이제
점점 정치가 민이랑 멀어지고 있는 현상 그리고 이제 국민들보다는 어떤 당에 모여 있는 어떤 강성 지지층의 이익에 부합할 때 이제 공천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이런 문제들을 바꿔야지 선거 때 뭐 몇 명 뽑고 말고 하는 거는 어차피 그런 분들이 다 선거에 나가버리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장희루 기자님. 저는 오영환 의원이 저번에 이제 불출마 선언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극한 대립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작은 양보와 타협조차 이루어내지 못하는 정치라고 이제 그 본인이 문담았던 이제 국회에 대한 진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은 양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뭔가 우리 계속 협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협치로 뭘 했지라고 할 만한 어떤 결과물을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혹은 뭔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조차도 사실 어떤 문제를 우리가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무언가 어떤 이슈들이 분명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조차 뭔가 약간 서로를 비난하느라 바빠가지고 약간 협의하는 테이블조차 만들지 않는 국회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치개혁 논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그 마주 앉아야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자기들 어떻게 뽑을지에 대한 것도 마주 앉아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큰일은 큰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기동 작가님. 예, 저는 정치 제도를 바꿔서 내지는 정당의 공천 제도를 바꿔가지고 뭔가 정치 개혁을 하겠다는 게 과연 가능한 발상인가 좀 회의가 됩니다. 당장 그 소수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개방형 비례대표제가 개방 명부형 비례대표제가 실패했던 대표적인 나라 이탈리아거든요. 이탈리아가 개방 명부형 비례대표제를 94년도까지 갖고 있었는데 93년도까지 그게 굉장한 당내 부패를 양산을 하고 그 당내 당이 각 당시 기민당, 사회당, 공산당이 다들 이해 당사자들의 충실한 정당이 되면서 정작 유권자의 정치 효능감이 떨어지면서 94년도에 부패 스캔들 날 94년에 소선거주제도 완전히 바꿉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정반대죠. 한국이 추구하는 바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행위자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결국 다들 저희들이 논의하는 정치의 상당 부분은 이제 결국 행위자가 저희 유권자들이 예상하는 또는 유권자들이 보기에 건전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과 부합한 행동을 하는가 이 문제에서 어긋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당 제도 내지는 정당을 규율하는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정당을 규율하는 제도란 어떤 걸까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언제나 약간 주제가 다른 건데 저는 지역 정당 같은 일단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지역 내에서부터 경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쟁 정당을 만들려면 두 번째는 그러려면 결국 정당법 현행 정당법 같은 경우는 전국 정당만 허용하거든요. 왜냐하면 광역 지자체에서 5개 이상 지자체에서 당원을 각 지역마다 1000명씩 진성당을 확보하라는 건데 사실상 소수 정당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 거를 뜯어 고쳐야 되고 비례대표의 문제도 국회에서부터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방의회에서부터 비례대표를 지방의회 비례대표 불비례성이 훨씬 더 심각한데요. 그 문제를 뜯어 고치고 또 2인 선거구 굉장히 많은데 중선거구제 하면서 아예 대선거구제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아예 밑바닥부터 정당 정치에 구획하는 방식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법도 고쳐야겠네요. 그러니까 정당 설립의 자유를 좀 더 높이고 현재처럼 엄격하게 지나치게 규율하지 않고 지역에서 우리가 지역 정당 그러면 지역에 근거를 둔 중앙 정당을 생각하는데 지역에서 자유롭게 구성되는 정당 이런 것들을 키워서 결국엔 지역에서부터 차츰 올라오는 그런 정당 구조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이탈리아로 가는 길이었던가요? 책을 쓰셔서 이탈리아 분석 오래 하셨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저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일단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보다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유인을 만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정당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뭐 시도당 정도로만 가도 결국에는 약간 무슨 봉건 정치처럼 보스 정치하고 있고 이 뭐 지역위원장한테 잘 보여야 또 공천받고 이런 식인 거잖아요. 저는 보면 지금 정당들이 인사 관리 같은 게 너무 이제
뭐 사실상 없다고 할 정도로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에 이제 그 각 지역에서 이제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막강한 권한으로 공천을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전 당 차원의 전국적인 차원의 어떤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뭐 좀 내보내고 이런 것들이 좀 계속되다 보면은 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유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결국 합니다. 사람이 문제고 사람을 끌어들일 수 네. 있는 정당의 어떤 인력 유입 내지 네. 평가 체제 뭐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중요하다. 장 기자님 혹시 덧붙이면 근데 저는 아까 조 작가님 이야기 들으면서 비례성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대한 답이 없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자기 뽑는 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 예. 지역구를 내놓으면서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이상 지역구를 늘리면서까지 하지 않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지역 단위에서 지방선거 단위에서 그 실험을 해볼 수 있고 그 실험의 어떤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효능감 지역 유권자들이 효능감을 느끼는 사례들이 좀 있으면 국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그냥 제도를 바꾸는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쉽게 사례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임기응변식 정당 개혁 문제가 더 크다라고 보셔서 이렇게 상향식으로 뭔가 밑에서부터 바꿔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외국 사례 보시면 그래도 그게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좀 있던가요? 근데 아예 제도가 아예 무너져야 이 네, 제도가 네, 새로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 민주주의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바이마르 때 철저하게 무너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고 아니면은 2차 대전 때도 빵하고 네,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도 네. 미국 옛날 정당 한국 정당 정치 보면 미국의 20세기 초반 욕하신 줄 알았어요. 네. 이런 정당 거기도 굉장히 극한 대립이 있고 꼼수 인사 막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옛날 대법관 우수수 임명하고 정말 이 정당 정치의 거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좀 정착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랫동안 이제 치고받고 싸우면서 사회 갈등을 누군가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한 거거든요. 정치 개혁을 정말 이 약간 정 교수님께 약간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너무 단기적으로 뭔가 결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떤 시민의 참여와 관심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바꾸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는데요. 조기동 작가님, 이동수 대표님 그리고 장유로 기자님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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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해 주신 시민 동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